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소비자원 개원 당시에 공채회비로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경남도청에서도 한 10년 근무하다가 다시 정년하고 지금 이제 다시 소비자원에서 같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온라인 쇼핑 피해, 소비자 피해 대응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한 내용은 너무너무 좀 복잡하고 아마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라고 생각하시고 원래는 이제 전문 상담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였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 내용의 큰 맥락이 틀림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그 사례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배경, 왜 제가 그 사례를 설명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례 중에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먹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왜 지금 이제 주제가 온라인이냐면 지금 거의 다 한 70~80%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서 바로 이런 소비자 피해가 집단으로 발생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소위 먹튀라고 그러죠. 먹튀라고 그러면 물건을 샀는데 개념적인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물건도 못 받고 돈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사업자 측면에서 먹튀라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돈 받아낼 대상은 그 물건을 팔고 내가 돈을 준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먹튀 개념이 물건 팔아먹고 도망간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잡고 설사 소송에 이긴다 할지라도 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과연 피해, 다시 말해서 내가 낸 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요 파트의 주제입니다. 요 주제를 미리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은 먹고 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준 사람, 자 그럼 내가 돈을 준 사람 당연히 사업자지 라고 하지만 요즘 또 아까 온라인 거래와 더불어 결제 수단이 거의 90% 가까이는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다시 말해 돈 받아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 먹고 튄 사업자는 이미 소송 그것도 안 된다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는 그게 소위 말하는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그 회사, 즉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된다. 결론, 그것도 하나고. 두 번째로 소비자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그럼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제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자. 그러한 경우에는 즉 신용카드 회사를 대상으로 내가 결제한 돈을 받아낼 여지, 방법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활용하자. 이런 측면으로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례 중에 이제 두 번째, 크게는 두 번째인데요. 파3에 해당되는 거는 통신 판매를 다른 말하면 우리 주제가 되는 온라인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판매에서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반품할 수 있는 겁니다. 물건에 마음이 안 들죠. 왜냐하면 이 통신 판매라는 게 아까 먹튀가 생기는 이유도 이게
통신 판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 판매 특성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먹튀하고 관련되는 것은 물건 받기 전에 돈을 내기 때문에 사업자가 돈부터 먼저 받고 물건을 배송 안 해주고 날라버린다. 이것이 첫 번째 사고고요. 두 번째, 이 통신 판매 두 번째 특징이 물건을 보기는 보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물건들 만져보기도 하고 사용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사는데 온라인 상거래는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된 사진만 보고 물건을 사다 보니 막상 받아봤을 때는 뭔가가 생각했던 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법률적으로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다는 건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권리까지, 특수한 권리까지 부여했는데 문제는 그 반품할 때 박스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물건을 샀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충동 구매인 것 같다라고 반품하는 경우 거의 없단 말이죠. 일단 박스 개봉하고 한번 사용해보는 겁니다. 사용했다는 이유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 사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스마트폰 한번 개통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그걸 반품하면 반품받은 사업자가 물건 못 판다고 딱 버팅기면 원칙적으로 반품은 안 되는데 법률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도 반품받아 주어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일부 소비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같은 것을 한 박스를 샀는데 그 중에 이게 가분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 캔으로 돼 있다. 다른 이런 통으로 나눠져 있다. 그럼 한 통 한 캔을 먹었을 때 10개 중에 한 개만 먹고 나머지 9개가 남았다. 그게 하나 일부 소비지 않습니까? 한 개를 먹었을 경우에 나머지 9개를 반품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물건 사면 당연히 그 물건이 내가 사용하면 주문한 거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고, 확인한 다음에 반품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랬을 때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법률적으로 이것도 결론. 요 결론은 위에는 신용카드를 하라고 딱 결론 명쾌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이 결론은요 층층이 나눠집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사용 소비를 했는데 그걸 반품했을 경우에 현저한, 이 법률 용어로는 현저한을 딱 쳐놓으니까 이 현저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를 담당자들이 이제 서로 담당자들이 판단을 못하면 사업자는 현저한을 이 정도로만 요것만 상해도 이건 현저한 가치 하락이야. 그리고 소비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야. 요즘은 리퍼비시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그 반품 온 상품만 또 별도로 사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퍼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에 팔면 또 그만큼 가치는 남아있어. 이렇게 막 충돌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일단은 반품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이 소비자 유관기관으로 상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 선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법률 용어. 그래서 이 법률을 사실은 이 소비자 상담은 전부 다 법률입니다. 법률 빼버리면 상관이 안 돼. 옛날 같으면 그 당사자 분쟁 일어난 사람이 막 방문을 해오면 둘이 앉혀놓고 적당하게 감정을 조절해가면서 합의하도록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법률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납득이 안 돼. 설득을 못하면 납득을 못하는, 그러면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 규정을 결국 법률 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법률 규정에는 이런 경우 사용한 이익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용한 이익, 이것도 어려운, 어느 정도로 사용한, 핸드폰을 개통해가지고 한 달을 썼어. 한 달을 썼는데 문제가 있어서 반품 요건이 갖추어져서 반품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 업자는 개통했으니까 사용해가 이걸 팔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반면 소비자는 뭐야, 너가 잘못했는데 왜 반품 못해? 다만 내가 한 달 동안 쓴 이익만 내가 반납하면 돼. 그 반납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판례라든가 우리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소비자 변경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를 참조하셔가지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중재를 하는 게 어떤 기준을 한번 삼아볼 필요는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는 큰 틀에서는 뭡니까? 최근에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먹고 튀는 것, 두 가지 특징이 먹고 튀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피해라면 피해인데 반품을 안 받아주는 경우에 어떤 근거를 통해서 반품을 받아주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나눠보면, 또 하나는 더 있습니다.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를 하면은 온라인 쇼핑에 와서 거의 법률적인 것 전문적인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그 반품하는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7일 아닙니다. 그죠? 통신판매는 7일 안에는 무조건 반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게 뭐냐면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나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개월 또 연장이 됩니다. 3개월까지 또 전혀 반품할 수 있다. 그럼 다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라 했으니까 3개월 안에서 또 30일로 줄어들 수 있지만 7일보다는 늘어나죠. 그런데 사실은 무한정 1년 뒤에도 할 수 있는 또 법률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청약 철회하고 관련된 건데, 반품 우리 권리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방해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 언제냐? 대부분은 불법 행위니까 행정기관에서 시정 공고가 내려지고 그것이 고쳐지는 날로부터니까, 이게 뭐 6개월 되든 상사 상행위의 소멸시효 5년인데 맥시멈 5년까지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극단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청약 처리를 반드시 7일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대표적인 게 청약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공정거래위원회를 맨날 단속하는 게 그런 행위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7일 안에만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또 사용 소비하면 무조건 반품 안 된다, 이런 경우.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 소비하더라도 뭡니까? 현장 가치가 하락하지 않으면은 사용 이익만 반품하고 청약으로 가능하다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싹 빼버리고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사용 소비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반품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를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다시 7일 안에만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일어난다. 그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빼기로 하고,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서론 겸에 한 세 가지 사례 말씀드리고 검토 배경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요약해놓은 건데, 첫 번째 사례 보면은 세 가지 사례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오판 가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연락 두절 하면 벌써 먹튀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업자하고 통화가 돼야 뭐 반품을 하든가 할 것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가 했는데 쭉 한번 보시면은 우리 업체 요 내용은 우리 한국소비자원이 게시판에 있는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 연락 두절 먹튀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제 상담 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까 카드 결제를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 할부로 결제하면은 할부 항변권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가 소비자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부로 하면은 항변권 행사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변권은 행사하는 순간 이후에, 할부니까 이게 몇 달, 3개월이든 뭐 6개월, 1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지하는 그 이후에 잔여 대금을 안 내릴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직도 3개월 할부를 했는데 처음부터 바로 항변권 행사하면 3개월 콜라당 다 안 돼도 되고, 그 다음 한 달 지나서 항변권 행사하면 한 달 이미 돈을 빼앗았으면 그 돈은 원래는 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업자는 이제 먹튀라고 상정을 합시다. 그럼 못 받고,
두 달 치고는 할부 거래에 해당되니까 신용카드사한테 못 내겠다라고 통지를 하면 안 내도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할부 항변권도 아주 중요한 아까 7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 청약 체납권 외에 항변권도 상당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항변권의 한계가 이미 뭐 저 뒤에 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할부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경우가 언제냐면 할부로 결제 바로 있죠. 20만원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 그 다음 3개월 이상 기간적으로 3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0만원 미만짜리를 뭐 6개월 끊어도 이건 할부가 안 되는 거죠. 왜 20만원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100만원을 끊어도 2개월 할부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 거래라는 게 법률적으로 딱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은 아까 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도 될 뿐만 아니라 청약, 항변권 행사들은 아주 엄청나게 막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할부 항변권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아직까지 안 낸 만큼은 피해를 안 입는 거죠. 그럼 요 전제는 뭡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할부, 신용카드 결제하면 할부, 일반 할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자동 이체, 현금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 지로 이체, 이런 거는 현금으로 넘어갑니다. 그거는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지만 항변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직접 판매자한테 돈 안 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고, 뭐냐면 먹튀에서 없으면 우리가 내용 적용으로 이 항변권은 나머지 잔액은 못 주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안 내고 있으면은 이 업자들, 악교업자들이요. 그 채무 불이행 내가 그 리스트를 또 막 돌려가지고 나중에 그 뭡니까 대금 변제를 해라 또 한 이상한 것도 2차 피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항변권 행사하는데 밑에 일시불 결제인 경우에도 신용카드사 결제 대행사를 포함해서 이 제의를 하라. 요게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은 소비자원에서 저렇게 상당 가이드 안내를 해놓고 저렇게까지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도요 위에 할부 항변권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상담하실 때 무엇으로 결제하셨습니까? 신용카드. 그러면 할부가 되는지 몇 개월 얼마 이제 해보고 항변권이 된다고 그러면 항변권 행사하십시오 라고 안내가 되는데, 일시불로 신용카드인데 일시불로 결제를 했습니다. 아까 100만 원인데 2개월인데 이러면 항변권 행사 요건이 안 되네요 하고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소비자는 손해를 여기에 최소한 여기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손해를 보니 최소한 우리 상담할 때는 신용카드사에 일단은 신고하십시오. 신고라는 게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뭐야?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연락도 안 되고 아마도 이거는 폐업이나 도주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물건은 내가 못 받았어.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못 받으면 당연히 이건 청약치료도 가능하니까 물건 못 받았는데 대금은 이미 카드사를 통해서 갔습니다. 귀사 카드사를 통해서니 이거를 내한테 다음부터 청구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할부 항변권 행사가 안 되죠. 안 되는 대신에 내 대금의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기 신용카드업법에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일단은 신용카드사는 뭐예요? 이거를 수용해가지고 조사를 할 업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대금 청구를 못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일단은 신고를 해놓으면 조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조사 들어오면은 내가 물건 못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신용카드사는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일시불이라도 우리는 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이런 분명한 명백한 법률적 규정이 있고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요 기회에 좀 알고 계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나 상담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뒤에 티몬 사태 장면이 있었습니다. 티몬 사태가 뭐예요? 대표적인 먹튀 사건이거든요. 돈 받고 회사가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부도 내면은 부도난 회사 대상으로 소송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못 받았으니 물건 못 받으면은
청약철에 이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건이 청약철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이거든요. 그 물건 못 받았으면 원증 받을 때까지 계속 청약철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노티의 본질은 당연히 청약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품했다. 반품하는데 다만 할부 거래가 안 되었어. 일시불 결제나 이제 뭐 금액이라든가 기간적인 요건이 안 됐어? 안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안대를 못 해준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들이 전부 다 포기해버렸어. 할부 거래가 아니라니.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여신전문금융업법, 즉 신용카드업법에는 아까 조사해서 이게 청약철 대상이 되는 거네 라고 하면 돈 내주게. 돈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한 달 뒤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 결제 이미 결제가 시간이 경과해서 결제됐으면 돈을 내주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 안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헬스장에서 폐업하고 돈은 받고 한 달치 두 달치 왕창 막 사게 팔고 해가지고 회원 모집해가지고 일시불로 왕창 받아놓고는 한 두세 달 하다가 폐업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여기는 딱 하나 아까하고 다른 게 상담 가이드에 할부 환경권,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할부 환경권인데 아까 일시불은 빠졌죠. 일시불 빠지는 것도 충분한 상담 가이드가 아니다. 왜? 요즘은 헬스장도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방문해서 일반 거래로 내가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또 나아가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들어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이게 대부분 보면 할부 거래야. 할부 거래인데 일시불, 할부 거래는 아니지만 뭐 일시불로 1년치를 뭐 한꺼번에 결제하는 그런 경우도 해당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할부 아닌 경우에도 일단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신고해놓고 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대전제는 청약철의 기간 아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헬스장은 한두 달 지나면 벌써 기간이 7일이 경과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상담할 때 좀 알뜰하게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런 사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 계속적으로 이제 뭡니까 개통했는데 그 개통이 7일 안에 청약철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통화 품질 때문에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된 거예요. 그것도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7일 안에는 우리가 단말기 100만원짜리 뭐 200만원짜리 그걸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할부입니다. 그죠? 그럼 할부는 그게 기본적으로 할부거래에 해당되고 할부거래는 7일 안에 또 청약철회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청약철회 가능한데 문제는 일단 단말기를 개통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와가지고 코드 뽑아보면은 다 사용했다는 이유만을 기각하거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이 있는데 설사 이것을 뭡니까 사용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현저한 가치 하락이 없는 한 요겁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용 이익 반환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뒤에 가면 이제 판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용 이익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임차료 수준을 봅니다. 그런데 임차료라는 게 부동산은 계산하기 쉬워. 월세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산의 경우 부동산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준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의 기준은 최소한 한 달 썼으면 한 달치 할부금을 면제하고 반품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거 세상에 이런 경우 아마 대부분의 우리 1372에서 제가 이제 그 1372 보면 볼리시 담당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단체에 상담하는 것 중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이런 내용을 소비자한테 접수해서 한번 해보시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개통했으면 무조건 또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전제품 코드 꼽았다는 이유로 거부해버리는 이거는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기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극단적인 경우 아닙니까? 이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자꾸 기죠. 최소한 그 사용 이익만 반품하고 그것을 청약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저 뒤에서 판례를 제가 또 구해왔는데 판례는요. 아예 이런 것조차도 없이 무조건 청약 처리권이라는 것은 물론 있는 대로 반품하고 대금 반환하는 것이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규정하지 배상하지 말라라는 건데 다만 거기에서는 이제 사용 이익은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가 입증해서 청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그 입증을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돈 내지 마라. 사용하던 거 그대로 반품해라. 그 기계를 거의 10달 동안 썼어요. 10달 동안 쓴 핸드폰 그대로 반품하고 돈 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 10달 동안을 쓰게 된 배경이 사업자가 처음부터 소비자가 반품해 주시오라고 요구해 줬을 때 반품해 줬으면은 소비자도 그거 10달 쓸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현대인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인데 그죠? 그거를 너가 사업자 네가 네 귀책으로 네가 뭐 한다고 못 한다라고 소비자의 권리 아까 반품할 권리를 막았느냐 그 귀책 사유로 쓴 만큼에 대한 대가를 원래 청구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너 사업자 귀책 사유라 이래가지고 그것조차도 기각시켜버릴 그런 사례. 물론 그것이 하급심이에요. 대부분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하급심에서 그것도 두 개나 제가 서로 다른 부분에서 판사 두 분의 생각이 그 정도까지 갈 정도면 이 조정 결정에는 정말 합리적인 것이다. 최소한 할부, 한 달치 할부금 정도. 두 달 썼으면 두 달치 할부금만 면제를 하고 반품하라. 이제 결론은 반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반품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정말로 핸드폰이 이게 나가지고 기능이 망실되어가지고 핸드폰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소비자가 물에 빠뜨렸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지. 반품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 아닌 다음에는 최소한 사용 이익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반품을 거부해서는 반품 안 된다 하면 그 순간에 청약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서 그것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또 청약 처리가 가능하다. 그게 또 판례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실무자들보다도요 보수적인 법원의 판단 판례가 더 앞서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례를 했느냐. 첫째, 대형마켓 사고가 많더라라는 건데 대표적인 2003년도 20년 전이죠. 핫플라자 말 그대로 반팀 많은 값에 50% 세일해 줄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닙니까? 뭐 돈 내고 돈부터 먼저 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얘기는 현금 유도를 많이 합니다. 현금 유도.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 특히 뭐예요? 돈부터 먼저 내고 물건을 뒤에 온다는 그 특성을 악용한 사건이에요. 그게 뭐 30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머지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작년 요것도 제가 오래됐죠. 2018년부터 요건 상품권, 요건 돌려막기 수법이었고 그 다음 이제 최근 2014년 TF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었죠. 이거는 TF라는 요 중간에 회사가 뒤에 한번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돈을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원래 물건판 그 입점업체 그래서 핸드폰을 받았으면 핸드폰판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불끈 지고 원래는 저거 계약 약정에 의하면은 뭐 7일 안에 돈을 주게 정산하든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업자들은요 그 우리 어음처럼 한 40일 정도를 보통 약정을 해요. 그런데 이 40일 넘어도 그 판매자들이 크게 왜냐면 그 사람들 어리잖아요. 이 6월 갑이고 이 팀원 UMF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인데 이 팀원 UMF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계약 위반을 나가라고 그러면 못 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인지력이 높으면 여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돈은 일단 팀원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아니 뭐 G마켓이나 이런 결제를 하면요. 그쪽에서 나중에 영수증 한번 보십시오. 카드를 끊어보면 영수증이 그 G마켓 저도 G마켓에서 영수증을 주는데 카드 영수증. 그럼 저가 돈을 받아가 그 돈을 모아놨다가 이제 저 계약
입점한 업체한테 계약대로 40일 만에 정산해주고, 그럼 그동안 40일 동안 얘들이 목돈을 만진다. 그런데 얘들이 팀원 유니폼은 뭐예요? 40일 넘겨도 문제가 없네. 간이 조금씩 커지다가 이게 6개월, 뭐 2개월까지 늘어났다가 6개월 하다 나중에 그 모아놓은 돈은 다른데 엉뚱대, 다른데 저거 뭐 미국의 나스닥 상장이 그쪽에 돈을 쏟아부다 보면 돈이 고갈돼요. 그러면 밑에 돈 못 받은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나 돈 못 받았으니까 물건 못 줘, 이런 상황이 붙어버려요. 근데 그 상황은 판 사람은 그 입점업체하고 소비자 간에 계약이 이미 성립됐기 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티몬이라는 이 업체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 그럼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다 통신 판매인데 신용카드를 결제했을 경우에 할부는 당연히 할부거래, 환경권을 행사할 수 하면 되는 거고, 일시불 또는 그 요건에 안 주더라도 카드사하고 붙으면, 카드사는 살아있으니까 얘들은 도망가고 부도나는 순간에 법정관에 들어가면은 돈은 손도 못 대준다. 이 사람하고 돈 받으려면 소위 말하는 빚잔치 해가지고요. 돈 받으면 내가 100만원씩 물건 샀으면 100만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 빚잔치 해가지고 한 20만원 받을까 말까 하는 거면 그것도 한 4, 5년 뒤에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데,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카드사에 내 돈 청구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한번 보겠다 하는 건데,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한 상담 가이드 쭉 보면, 상담 가이드를 제가 교재 만들기 전에 100개를 쭉 분석해보니 딱 3가지. 첫째, 전자상거래 배송지연 연락도적, 이게 먹튀거든요. 이런 쪽에 조심하세요라고 한 것이 100건 중에 34건이에요. 그 다음 계속거래, 아까 헬스장 먹튀 있죠. 여기에 막 폐업해가지고 돈 못 준다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 또 집단건입니다. 이런 경우 23건. 57건이 아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2가지 했는데, 나머지 44건은 일상적인 어떤 뭐 다양한 어떤 상담 가이드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더라 하는 것이고, 많으니까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커질 것이다. 그럼 그것 중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자, 통신 판매의 경우에는 첫째, 신용카드로 무조건 결제를 하고, 문제가 되면 빨리,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신용카드사에다가 신고부터 해놓고 보자. 그런 얘기인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이제 사용했다고, 여기 이제 사용권은 없죠. 사용권 없는데, 아까 별도로 제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사용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것을 강력하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그거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오늘 배경 거의 다 한번 이야기한 거니까 한번 뒤에 좀 복잡한 법률 규정들이 많은 거거든요. 차곡차곡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물질을 최소화해가지고 아까 사례는 계속 똑같은 사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9가지가 있으니까 먹튀에 9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설사 먹튀라 하더라도 순수한 먹튀는 진짜 도망가버린 부도난 경우고, 그래도 연락 두절 정도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은 그 사업자를 혼내주는 방법까지 합하면 9가지가 되는데, 결국 여기서 먹튀하고 관련된 것은 아까 할부 환경권 하고요. 그 다음 현금하고 관련된 건 뭐 이런 에스크로 제도는 이건 잠시만 넘어가고요. 이것만 해도 할 말이 많지만, 그 다음 2번째가 2가지 할부 환경권하고 4번째 청약철회. 청약철회권이 아까 반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을 때 결제 대행업자의 의무 조항을 한번 보자. 그 조항에 결제 대행업자, 다른 말로 한마디로 신용카드 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결제 대행업자라고 신용카드 앞에 간편 결제라든가 네이버 페이 뭐 이런 다른 거 있잖아요. 나달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업자들을 포함한 신용카드 업자의 의무가 뭐냐? 청약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할부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되 할부 거래, 그러면 할부로 거래하는 아까 말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금액은 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통신 판매는 뭡니까?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잖아요. 이건 할부 아예 대상도 안 돼.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뭡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는 가능하죠. 그러면 그건 일시불 하거나 뭐 한 15만 원 되면 3개월 할부 3개월 기간도 가능해요. 할부까지 가능한데 금액이 안 맞죠. 요건이 안 맞죠. 자, 그래서 그렇든 말든 일단 신용카드 할부 요건을 갖추면 할부 항변권으로 행사하면은 할부 항변권 행사는 그 권리 행사한 시점 이후에 내가 낼 돈을 안 줄 권리거든요. 누구한테? 신용카드 업자한테. 엄청난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첫째, 보통 우리가 결제가 언제 한 달 뒤에, 한 달 이상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한 달 전에, 그 첫 번째 결제 오기 전에 항변권 행사하면 이건 돈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부 항변권에 대한 이해를 꼭 해놓으셔야 되는데 좀 까다롭다. 요건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머지는 아까 청약철회권은 뭔가요? 청약철회권은 먹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반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민법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 소비자 보호법에는 딱 방문 판매, 지금 말하는 우리 통신 판매, 저자산 거래 또는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자, 요 기산점이 중요한데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14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부 거래나 전자산 거래 7일로 원칙을 합시다. 그럼 물건 받은 원래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 계약서보다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뒤에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물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건 뭐 반품한다. 그래서 물건 받아보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반품해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간이 7일 경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간도 아까 예외적으로 3개월 연장될 수도 있고 아까 청약철 방해를 하면은 그럼 무한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는데, 그러면 이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까 기준 중에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했는데 먹튀는 뭐예요? 아직 물건이 배송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언제든지 자 내가 주문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물건이 안 왔어. 그럼 7일 지났다고 그 계산 아니죠? 아직 물건 안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7일 안에 꼭 계속 더 있다고. 그럼 저쪽에서 분명히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계속 물건을 파면서 돈 받고 한꺼번에 모아서 먹튀하는 거거든요. 수법들이. 그러면 또 기다려 꼭 가면 그래서 아마 나중에 힘을 보면 뻥 터져. 그럼 뭡니까? 내가 물건 못 받았으니 언제든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아까 신용카드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막 99%예요. 왜? 자 물건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통신판. 그다음 신용카드로 대부분 아까 결제를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현금 유도하는 경우 일부러 먹히는 경우는 현금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현금 결제하면 뭐 100만 원 할 거라고 30%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에스크로우 제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현금 결제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그럴 경우에는 할부면 할부항변권, 청약철회권에 결제에 대한 업자의 의무 조항을 보자. 그런 이야기고 나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연락 부족이지만 아직 폐업이나 도주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사업자한테 행정적 조치, 혼내주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런 경우 많거든요. 특히 헬스장은 아까 먹튀도 있지만 정말 돈 안 내줍니다. 계산도요. 막 할인전 가격이 막 일부 사오가면서 돈을 안 내줘. 안 내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법에는 금지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어기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조항만 알고 있으면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공조만 된다면 그런 업체를 혼내주고 돈 받아내는 것은 저는 일도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비자 행정이
행정기관과 공조하거나 뭐 더 나아가 수석기관과 공조하는 건 진짜 어려워. 행정기관은 오히려 행정기관에서는 더 어려해. 우리 같은 거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가 관할 시군구청에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청,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 강남구청 공무원들 춤을 마셔. 소비자원인데 맨날 위법사실 통보하고. 왜냐하면 업체가 많아서 그만큼 그 위법사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조체제가 되어 있으면 기계적으로 어떤 해로하는 체제가 되어 있으면 신고만 바로 통보하고 신고만 바로 통보해가지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협체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 물론 그걸 우리가 활용도 못하는 그 소비자 실무의 행정도 있지만 그러한 그 행정기관의 조금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할부환경권 그다음 결제 오늘 사실은 4번 결제대행업자 저걸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걸 조문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할부환경 그래서 다시금 이제 이런 연락 부질이나 피해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첫째 할부거래 요건이 해당된다면 할부환경권을 행사하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할부환경권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6가지 요건의 경우에는 다만 여기에 20만 이상 현금일 경우에는 뭐 자동이체 이런 건 우리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20만 이상이어야 하고 할부거래 자체가 3개월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부환경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요건 중에 다른 법률에다가 정당하게 청약을 처리한 경우라든가 또는 할부거래 할부담보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이 아까 뭡니까 헬스장은 이것도 중도 해지권이나 또 하나의 소비자의 특권인데 원래 민법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규칙 사유 없으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데 이 헬스장 같이 계속 1기업 이상에 관한 거는 언제든지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 있는 다만 위약금은 물어야 돼. 위약금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 계산하는 방법도 법에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약금 계산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가 계속 이제 계산 방법과 싸웁니다. 자, 그렇게 계약이 끊어졌으면 뭡니까? 이런 계약이 전제가 되는 계약이 없으면 그 계약의 대금 결제를 할부로 했을 경우에는 할부를 했는데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가 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에 저기 헬스장에 부도나 도망가듯 돈을 안 내주는 대로 혼을 내놔놓고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나 이거 돈 못 냅니다. 환경권 행사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할부 환경권에 관한 이해가 우리 실무선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좀 높아지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하게 되는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할부 환경권이 있다. 가장 큰 요건은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럼 나머지가 남쪽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카드 일시불이라든가 금액 조건, 기간 조건이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청약 처리할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부 환경은 이것보다 더 간편한 거였습니다.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도 이게 뭐냐 하면은 에스크로입니다. 에스크로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번호가 02로 대형 2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의 에스크로 말은 법률용어로 에스크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현금이에요. 현금. 자, 지금 이제 잠시 제가 현금 이야기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현금 결제를 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될 게 법률상으로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에스크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통신판 밑에 가면 클릭하면요 저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무슨 은행하고 또는 어떤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요 이거 안 하고 장사하면은 이건 과태료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영업 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고 법무적으로 다 해 하는데 이 제도의 약점이 뭐냐면 소비자가
나 에스크로 할래라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사업자는 딱 그래 전에 깔아놨어. 언제든지 이용하십시오라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니까 해놨어. 근데 소비자가 그거를 클릭을 해야만이 되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 내가 낸 돈이 재산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맡겨집니다. 맡겨지면 그럼 내가 주문하면 물건이 내한테 와. 그럼 내한테 물건이 오면 그때 엔터를 치면 하나은행에서 이제 판매자한테 돈이 가요. 그럼 물건이 안 오면 아직 엔터를 안 치고 물건이 안 오면 계속 엔터 안 치는 거예요. 안 하면 돈이 여기 홀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일 경우에 신용카드의 경우에 이런 제도에 오히려 예외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말한 신용카드 사오라. 그 도망해서 사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에스크로 현금 결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건 주로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의 에스크로 제도에 주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 제도의 명점이 소비자도 이걸 잘 몰라. 에스크로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고요. 젊은 친구가 에스크로 있는지 모르지. 그런데 제도는 분명히 다 밑에 가면 다 있어. 그런데 이걸 내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해줘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현금만 되다 보니 또 어려운 현금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 현금 일부러 먹튀의 경우는 뭐예요? 이거 현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하프 프라자는 50% 할인해 준대. 세상에 50% 할인이 어디 있어? 그럼 그 대신 전부 현금 결제. 그럼 현금 결제를 하면 이걸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당연히 그런 걸 먹튀 예방되죠. 물건을 주문했는데 안 와. 다음에 안 와. 그럼 엔터만 안 치면 돈이 내 돈에 안 나가요. 그럼 안 왔어요라고 신고하면 돈을 내준다. 그러면 이런 에스크로 제도의 원래 취지대로 그런 먹튀가 예방이 되는데 뭐예요? 아까 그런 한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먹튀 회사를 보면 이런 것도 없어. 아예 안 해놓는 사기꾼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백날의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거 에스크로 이용하십시오. 에스크로 없으면 사기꾼들이요 라고 해도 사실은 실제 거래를 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은 우리는 거의 회복이 어렵다. 그러니 신용카드로 해놓으면 나머지 이 먹튀 회사는 나라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사고 사오보자. 그런 의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 보험도 들어오게 있어 법적으로. 보험도 되는 이게 뭐 창조회사라든가 의무자 두개 있습니다. 이건 복잡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제도까지도 법적으로는 마련하고 있더라. 먹튀 해소를 위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대응 이제 요게 오늘 이제 본론인데 청약채례권 행사하면은 청약채례권에 청약채례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무조건입니다. 이건 뭐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없더라도 변심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그것도 권리입니다. 이 권리 소비자의 권리인데 권리를 반품을 안 받아주면 뭡니까? 권리 행사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약채례권 방해 행위가 있으면 청약채례권이 넘어간다. 그 정도로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청약채례권인데 이게 전자상거래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법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문 판매법, 할부거래도 아까 할부거래 요건만 되면요 할부거래 자체적으로 청약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할부거래를 했으면 청약처리를 해놓고 바로 항변권 행사해버리면 깔끔한데 나머지는 뭡니까? 청약처리권 행사하고 별도로 또 항변권, 할부 환경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할부 환경권이 요건 즉 20만 원 이상이라든가 3개월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각 법 똑같습니다. 이게 법이 재밌는 게 전자상거래법 4항에서 7항, 방문판매법 4항에서 7항 이건 내용이 똑같아요. 항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리고 다만 할부거래법은 뭐 앞에 중요한 게 4항에서 8항 늘어나죠. 3, 4, 5, 6, 7 5개 조문이라는 이야기죠. 5개 조문인데 할부거래는 약간의 변이 있지만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이 세 개가 똑같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하나만 오면 세 개가 똑같이 공부해요. 자, 요거는 3항, 4항, 5항, 6항, 7항인데 요게 뭐냐 하면 아까 최종적으로 6항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걸 이제 아까 뭐 무조건 신용카드, 지금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청약 체결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칠 아니고 결제를 현금도 아니요 일시불. 뭐 일단은 신용카드 결제를 했을 때는 무조건 결론이 뭐였습니까? 신용카드사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저기 가보면 상계 처리를 하시는 또 권리를 딱 적어놨는데, 자, 그러니까 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요 결제부터 신용카드 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나 지금 신용카드 할부는 아니지만 일시불로 또는 다른 쪽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물건이 안 왔을 뿐만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반품 이제 계약 취소한다라고 통지를 했는데도 돈을 안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거든. 왜냐하면 돈을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계약, 즉 물건을 안 줘, 배송 안 해, 즉 채무 불이행이야. 그래서 소비자가 이거 계약 해지를 했어. 해지를 하면은 당연히 대금 돌려줘야 되고, 그 대금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결제 대행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신용카드 업자인데, 신용카드 업자한테 결제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신용카드 업자가 여기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업자가 원래는 통상적으로 7일 안에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물건 살 때 결제를 하면은 요거를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 사업자, 결제 대행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게 일체예요. 신용카드업자. 그래서 결제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일체 소비자가 이제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결제를 했겠죠. 결제를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결제를 이렇게 하면 제3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신용카드 결제, 대부분 신용카드로 한다는 거예요. 하면은 물건이 바로 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 물건 샀으니까. 그러고 설사 이제 그 뒤에 먹튀를 했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물건 못 받고, 먹튀는 물건 못 받고 돈도 못 받으니까 억울하지만 물건이라도 받으면은 막 돈을 못 받아도 괜찮죠. 근데 물건 안 주고 있으니까 청약처를 해버렸어. 그러면 자, 여기서 돈이 요렇게 흘러가는데 결제를 하는, 신용카드에 엔드 치는 순간 뭐 계좌이체 같으면 바로 떠르륵 날아가겠지만 신용카드는 여기서 좀 머무르잖아요. 그러고 머무르고 여기 머무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자한테, 여기 가맹점에서 사업자한테 갈 때는 보통 7일, 원래는 7일이었는데 그 신용카드 회사마다 3일마다 결제해주는 좀 좋은 회사입니다. 빨리 이 사람들, 물건 판 사람은 돈을, 목돈을 주라는 겁니다. 주문 들어오는 대로 그만큼 돈을 주라는 건데. 그런데 아까 이 여기에서 티몬이나 이 애들 40일 동안 불끈 지고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결제대행업자에서 넘어가면 신용카드 업자가 이렇게 돈을 3일, 7일한테 돈을 줘.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물건이 가고 하면 끝나. 근데 물건이 안 가면은 돈은 이래가지고 돈이 여기에 있는 경우와 이미 돈이 여기에 가버린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빨리 소비자가 이게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돈 주지마, 돌려다오 하면은 여기서는 안 주면은 설사 그 통보 받은 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신용카드 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책임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통보하기 전에 저 계약에 따라서 이쪽에 돈을 줬어요. 돈 줘버리면 일단은 면책이 돼. 왜냐면 그 뒤에 돈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청구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이 이미 여기 갔는데 아직 물건을 안 줘. 그러면 소비자가 여기다가 신용카드에서 아까 신고하라는 거야. 나 물건 못 받았고, 그래서 그 반품, 청약체결권 행사했어. 했는데 그 돈을 너가 여기 줬다고 하지만 이 돈을 뭡니까? 다른 사람, 이 업자한테, 너 다음에 이 업자한테 줄 돈하고 상계 처리하라. 이제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가능한 빨리 하라는 이야기인데, 돈 줄 거 주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가 잘못하면은 오히려 소비자는 신용카드사한테 나 돈 못 줘. 일종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진료법 조문에 이 사망에서 7항이거든요. 이 사망의 7항을 한번 잘 읽어보면 지금 제가 아까 쭉 그리면서 돈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통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자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왜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물론 여기에 통보할 때는 서면으로 하라 뭐 이런 대통령령으로 그런 양식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신용카드사가 이런 책임을 져야 할까? 아까 돈이 넘어가기 전에 주지 말아 했는데 준 건 당연히 신용카드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업법에는 소비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단 조서를 하라고 되거든요. 주사금은 소비자한테 청구하지 말아야 했대요. 그럼 조사를 나와보면 어떨까요? 조사를 나와보면 당연히 소비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서 반동할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이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내줘야 할 상황인데 얘들이 먹튀했구나. 그럼 내가 돈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팀원하고 관련된 건데 요 바로 여기입니다. 팀원 VF가 이제 저기 보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인데 여기 결제 대행업체가 있고 또 여기 요거죠. 요거 여기 신용카드 회사가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즉 고객은 카드사에다가 이의제기를 하든 뭐 결제 대행업자에 이의제기를 하든 저가 이 사업자 팀원 위원회, 그때는 이제 팀원 위원회인데 여기에 배송했는지 누구를 배송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해보니 그 있죠. 조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아직 안 갔어. 당연하죠. 목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원하는 조사 하나만 이게 배송을 안 됐다. 배송이 안 돼서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뭡니까? 청약취득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고 그렇다면 돈을 얘들이 내어줄 의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돈을 줬구나 라고 해서 돈을 청구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이제 법조문 요걸 한번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가맹업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결제대행업자가 일종의 가맹업자다. 가맹업자는 마지막 요겁니다. 19조.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를 것. 누가? 결제 대행업자나 카드사, 가맹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무조건 아까 이 얘기는 나 돈 못 주겠어. 왜? 그렇다고 무조건 어거지를 하면 안 되겠죠. 저런 정당한 사유를 지어가지고 서면을 통지를 하면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괄호 열고 과태료 5천만 원의 과태료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이 소비자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게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신용카드사를 관리 감독하는 전문부입니다. 그게도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뒤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결국은 요 이제 대형사에 대한 청약채례권 행사 요것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법적 근거고 여기 이제 우리 소비자가 해야 될 어떤 그건데 활용시 청약채례권 행사. 자, 일단은 뭡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고 청약 물건이 안 오니까 못하니까 물건이 안 오니까 당연히 청약채례권 행사했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카드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와야 한다. 어떤 상황이냐. 첫째, 항변권이면 아까 계속 이야기지만 항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 항변권 요건이 미달되면은 아까 사망에서 7항에 해당되는 상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일시불일 경우가 미달할 경우죠. 그래서 일단 시중카드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라.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구두를 하면 좋은데. 근데 어떤 때는 구두를 해도요. 일단 구두를 해놓고 녹취라도 해놓으면 돼. 해놓고 나중에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부거래 금융기관이 전부 다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서면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혼선이 있어. 아무튼 서면을 하면 제일 확실하고
음이라도 해놓자, 녹음이라도 해놓자. 그래서 여기에는 뭡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환급 금액. 자, 그럼 내가 받을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물론 전자문서, 이메일, 카톡, 담당자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청약 처리 기간 안에 내가 청약 처리했다라는 내용 증명 보내거나 어떤 문자를 보내는 그러한 서면하고, 그 다음, 물건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물건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대금하는 거 안 해주는 건 이건 먹튀는 아니지만, 막 버팅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금 진행. 그런 경우에는 내가 반품했는데도 반품하면 송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장을 첨부하고. 그럼 반품했을 때 물건이 되돌아왔어. 그럼 되돌아온 그 사실도 첨부하면은 다 이런 걸 서면을 첨부해가지고 신용카드사에 신고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하고 사오는 방법인데 서면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법률적 근거. 자, 요거는 전자상거래법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할부법, 방법법이 있는데 연락두절, 부도 등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 이제 이런 전자상거래법 6조 이런 7항에 활용이 되는데 전자상거래법을 보면요.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3호에 따라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다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에스크로를 신용카드로 하더라도 아까 에스크로 은행을 통해서 하면은 확실한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은행이나 대등한 그 정도 덩치였거니 이때 별도로 신용카드 사오라고 명문의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한다는 것은 신용카드 사오라 이런 뜻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 이게 먹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자는 구매대금 취소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회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조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건 강제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 조항 하나만 하더라도요. 금융기관 시중카드사는 이거 상당한, 이거 안 하면은 데미지가 없는 상징적인 강제력은 없더라도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 전상법 24조 가지고. 그래서 요 조항 하나 하고 이것만 해도 벌써 먹튀의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이 카드사가 협조해야 될 의무를 규정했어. 그 의무가 강제력, 이거 위반한 것, 과태료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벌써 의무, 협조할 의무, 반품해줄 의무. 그 이야기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까 사망에서 치약 쭉쭉 보면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면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여전법, 신용카드,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보면 신용카드 회원이 즉 소비자입니다. 서면, 전화, 이때는 전화까지도 인정이 되네.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대해 이용 금액에 대해 방금 물건 샀는데 먹튀했을 때 그 먹튀 금액이죠. 그 이용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이의 제기. 그게 신고 아닙니까? 이의 제기하는 거. 나 이거 물건 못 받았으니까 돈 돌리다 오라고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조사해보라는 거죠. 아까 쭉 조사를 해보고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조사해가지고 정당하면 돈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 조항 또 하나. 그래서 벌써 하나, 둘, 셋 그거가 법률적 조항이. 그 다음 여신 전문가는 19조에 가면 가맹점의 주소서. 이때 가맹점은 그겁니다. 판매업체도 있지만 아까 결제업자 중간에 끼어있는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아닌 그 대행회사입니다. 가맹 결제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아까 거래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따를 것,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이것을 위반하면 5천만 원이 버텨요.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거기에 뭐지? 저는 이제 거기 가서 하면 뭐지? 간편 결제로 하고 있거든. 간편 결제는 그것도 결국 신용카드를 비밀번호만 딱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바로 신용카드고. 그럼 이거를 뭐 네이버 페이, 농협 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결제 대행업체거든. 얘들한테 하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그 회사는 결국은 내가 등록한 신용카드로 다 결제가 나중에 대응 청구하잖아요. 그럼 그쪽 신용카드 회사한테 하거나 정치 아무데나 하면은
따라줘야 됩니다. 안 따르면 5천만이 버텨요. 이 조항 하나만 가더라도요. 다 우리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청약 처리를 했을 경우에 먹튀의 경우에는 빨리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그 다음 전자금융거래법. 이게 신용카드도요. 그 인터넷으로 하면 다 전자금융거래가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대금의 오류, 요건 조금은 좀 확대가 됩니다. 대금의 오류. 아, 이렇게 또 주장을 그래 하면 돼요. 아, 이거 내 대금 원래 100만 원 주고 결제를 했더니 물건이 아니요, 안 들어왔어. 근데 돈 달라고 했더니 안 줘. 그래서 너 100만 원 지금 결제한 것이 오류야. 갖고 해가지고 또 뭡니까? 전자금융거래 오류가 있으면 안 돼. 회사에, 그 회사, 금융회사에다가, 회사는 즉시 증정을 요구를 하고, 회사는 즉시 정령 요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원인 결과를 이용해 통지해 줘야 된다. 요거 위반은 또 천만. 이렇게 강행 규정도 있고, 이렇게 협력해야 한다는 건 임의 규정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론은 아까 그런데 물건 못 받으면 그러니까 청약 처리할 수 있고. 근데 청약 처리를 했는데, 그 결제 방법을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무조건 신용카드사에다가 이식을 하라. 할 때는 서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금액하고 청약 처리했다라는 그 증거만 첨부를 하면은 그쪽 신용카드에서는 꼼짝없이 그것을 더 소비자는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청구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하면 이제 이런 규정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처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청약 처리권 행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결제하자. 먹튀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제 뭐 이런 것을 넘어가도록 하죠. 금리 말 안 듣는 경우는 지금 점점 1년에 징역도 3천만 원 위반할 경우는 저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치이고 놔두고 다음 바로 사용권 일부 소리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례 3이 개통한 단말기의 반품을 가지고 사업자는 당연히 뭐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썼으니까 맞어. 그만 수행이 돼. 상식적으로 돼.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법률 규정, 유사 사례, 판례와 조문 결정 내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아까 요 조정 사례는 똑같은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내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통했는데 통신 품질처럼 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럼 계약 해지가 되면은 서로 반품하고 돈 내줘야 되는 그런 건데 상대방이 이제 썼으니까 안 돼라고 하는데 썼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우리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용 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된 일부 규정의 경우에 그것도 전자상거래법 18조 9조 뭐 있는데 이거는 아까 청약 철회권 행사 요건 다음에 청약 철회권은 행사 효과가 있는데 4항에서 7항은 아까 우리가 봤을 겁니다. 여기 이제 신용카드 먹튀 신용카드 공정이고요. 8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8항 자 제1항 그럼 제1항도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제1항의 경우에 통신 판매업자는 자, 물건 파는 사람은 반환받은 제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공급 또는 이 공급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반품이 안 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조항이 있다. 요 조항이 뭐냐면 제1항은 뭘까요? 저 1항 보면 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은 1차적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반품해야 됩니다. 그죠? 반품하면 그 물건을 도달한다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는 돈을 대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1항, 2항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재화 등을 반환하고 2항, 통신판매업자 뭐 이런 똑같은 자는 대금을 반환한다. 당연한 겁니다. 이걸 계약이 파기가 됐으니까 내가 받은 물건 돌려주고 내가 낸 돈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은 물건을 돌려줄 때 사용했을 때 법률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여기에 사용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청약처리가 안 되는 그게 17조 2항 뭐 제1호 제2 제2호에 1호에 되어 있는 2호에 되어 있는 아까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현저한 가치 하락의 경우에만 아까 반품이 안 되고 현저한 가치 하락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 사용 이익만 청구할 뿐이지 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이익을 일단은 현저한 가치 하락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그럼 이제 상반간에 현저한 가치 하락을 어떻게 사용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법률 제가 다시 한번 했는데 아까 대통령령에 보면은 아까 일부 소비의 경우에는 이게 다수의 이후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이거는 뭡니까? 가분적일 경우에 남은 물건은 그대로 반품할 수 있고 선 마시고 없앤 부분만 청구하는 그건 가분이니까 n분의 1로 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위에는 조금 소모성품 지금 저도 여기 해석이 어려운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택 제거했다고 반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택 제거하면 누구 못 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택은 다시 만들면 돼. 그럼 만드는 데 드는 그 비용만 부담하고 반품 받아줘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모성, 택이라는 저는 소모성 부품을 보는 거거든요. 그 소모성 부품을 뭡니까? 재공급에 다시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정도의 것이지 택 제거 대부분 택 제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런 경우에 그 다음 또 뭐 10봉지 들은 한 봉지 먹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10봉지가 한 단위로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고 법에 의하면 한 봉지 먹은 값만 계산해. 나머지 박스 값은 끝까지 달라고 하는 박스 값은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지. 그거 할 정도 박스까지 다 계산해 버렸으니까 그 박스까지가 아까 공급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판례에서 아까 판례에서는 요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용 수익대가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판례가 이 처음에 법률행위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 소비자 문제는 99.9%가 우리 부동산 사는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동산이에요. 동산 아까 핸드폰 동산이죠. 그럼 동산을 샀다가 반품할 때는 분명히 어떤 그 사용 수익, 사용 이익의 범위에 산정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길 때 이제 요걸 지금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대부분 판례에서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 그러니까 부동산 샀다고 계약 파기하면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물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만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명의만 돌려주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용 수익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럼 그 기간이 뭐 소송하다 보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릴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사용 수익이 무엇이냐를 계산할 때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수익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매수인이 정유 사용한 기간에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사용한 이익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깔끔해. 근데 우리 동산은 아까 핸드폰을 한 달 동안 써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때 아까 이제 조정 우리 사례에서는 할부로 했으면 쓴 만큼의 할부로 계산해서 사용이익을 하자. 그리고 이것은 원래 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용이익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업자가 청구할 범위를 입증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원용을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이지만 동산에도 적용되는 걸 보자. 왜냐하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대부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1심까지 가서 대부분 끝나거든. 그래서 1심에서 이런 겁니다. 통신기기 할부구입 계약 및 이동통신 이용자 청약처는 반품입니다. 청약자는 채무부존재, 수원지방법원. 그 다음 또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을 원래는 아까 대부분 판례를 그대로 원용을 해가 뭡니까 임료 단말기를 임차료. 그럼 우리가 그 단말기도 여기 인대폰 있죠. 인대폰 가격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환산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임료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다라고 결론 내고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가 이걸 입증을 못했다 해가지고 아예 공짜로 있는 거죠. 10달 쓰고 그대로 반납하고 돈은 낼 거 하나도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동통신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도 있고, 그다음 통신을 이용하는 계약 두 가지를 동시에 하거든. 계약서 두 개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단말기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동통신은 그동안 내가 쓴 게 그거는 딱 지금 요금이 있잖아. 요금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해. 이걸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또는 수익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하나의 그 판례와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아까 그 내용하고 다른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한 기간에 상당하는 그 할부 할부 요금 그 흠만 내고 끝내라 이렇게 한다. 근데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알 수는 없지만 사용 수익 이익 대가는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다음 사실 여기 이제 다른 화장품에서 홈페이지 쭉 살펴보면 이런 것들 전부 잘못됐다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하나 예를 들면은 하나만 들게요. 소비자 요게 잘못된 소비자의 사용 소비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요건 법률용어로 보여 맞아요. 오케이 맞는데 괄호 열고 식품, 화장품, 향수, 음반 괄호 탁 일어난다. 앞에 거는 맞는데 괄호 굳이 사업자가 저렇게 예를 들어 놓으면은 화장품 산 사람 어떻습니까? 안 되네 포기하잖아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사용 수익을 이야기하지. 화장품이라도 상대방이 알러지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반품할 수 있거든. 반품하고 만약에 사용해서 사용 수익 한 대가만 지불하면 청약체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사업자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고 안에 보면은 환불조건 부분적으로 한 개를 한 번에 하나의 청약체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이건 청약체를 표시하는 제한이 없는 거고 환불 불가능 조건에 패치 2장 이상 사용으로 개봉되지 않은 나머지 4장을 포함시키고 말도 안 돼요. 자, 이게 부분적으로 아까 가분지익은 선분은 선만큼만 대가만 지불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소비자가 어떻습니까? 내가 한 장 썼네. 반품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하게 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통신판매업자에 관련 그 문제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돼. 내가 들어가서 서칭 안 해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런 것이 발견되면은 이 사업자의 일종의 그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나중에 할 때 물론 이걸 가지고 고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고압적으로 하는 건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청약 철회를 지금 소비자가 요구를 하는데 자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런 걸 제시를 하면 이런 건 법적으로 잘못된 건데 바로 반론을 제기하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면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상급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걸 잊혀버리게 될 경우에는 이런 나머지 위법 사실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부분 환불 불가 이거 다 잘못됐죠. 가분이 있어서 다 가능하고 설사 부분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익을 환산할 수 있다면 현저한 가치 하락이 없는 한은 반품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동안 쭉 이렇게 정리되어 봤는데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신용카드 이거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품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떨쳐야 된다. 요거를 요 결론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 직접 한번 법 조문이라든가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질문도 좋고. 네, 실질적인 사례 얘기, 본인 얘기도 괜찮고요. 혹시 이런 질문? 네네, 네 질문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소비자 보험까지도 가가지고 기각됐어요. 사례가 있어요. 예. 제가 22년도에 부탄 왕국에 초청을 갔습니다. 네. 초청을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항공권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갔다가 이제 귀국할 때 그 당시에 코비드 19였기 때문에 경력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우리 쪽이 아니고 그쪽에. 그쪽에 이제 갔다가 제가 초청받은 기간 동안 일을 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귀국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을 받아갔기 때문에 항공권을 부탄 왕국에서 제공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부탄의 그 수도 국제공항, 8호 국제공항까지는 직항이 없습니다. 수바남, 타일랜드의 수바남 국제공항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탄 왕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음성이란 확인증을 가지고 부탄 8호 국제공항에서 타일랜드 수바남 국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바남 국제공항에서 이제 대한항공으로 인천으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 창구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저녁 9시에 들어오는 그 국제선인데 인천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인데 7시에서 8시 사이에 환승 창구를 오픈하겠다고 안내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에 갔는데 환승 창구를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대한항공 표를 갖다가 예매는 해놨는데 타지를 못한 거죠. 수송을 못한 거죠. 대한항공 게이트. 네네. 그런 게 그 환승 창구에서 직원을 노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제가 게이트에 가서 기내 승무원들이 탑승하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나 스튜어디스들한테 예약증을 보여주고 기사에서 지금 화성 창고를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여주고 화성 창고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탑승할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 사무장한테 이야기하고 사무장 명찰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당시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거든요. 우리 소비자원에서. 아니 대한항공에서. 예. 그럼 소비자원에 접수.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소비자원.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가 9시 반에 들어오는 비행기인데 방콕에서 0시 반에 들어온 비행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 당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좌석이 3분의 1도 안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바쁘다 하길래 9시 반에 그쪽 승무원들이 역시 또 환승창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역시 노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탑승 게이트에 가서 대한항공 예매권 보여주고 탑승 수속을 해달라 하니까 역시 기다려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절차도 모르겠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항공 고객 피해 구제센터라고 있더라고요. 대한항공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 하니까 뭐
천편일률적인 데나 뭐 우리는 안 한 적이 없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원에 갔는데 소비자원에 가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수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무식해서 못했으니까 우리 대한항공 책임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런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그렇게 그 대한항공 쪽에서 한성창고에서 직원들이 노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소비자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소비자원에서는 권고지 아무 법적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제대로 당신이 보상받으려면은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소송을 하려니까 소송 비용이 550만 원입니다. 상원법원에 쪽에 변호사들한테 가면은요, 그 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은 A4에 한 25장 정도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국 로이드 그 보험사에서 이제 계약을 해놨는데 나는 이거 영문이라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못 하겠고 서울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가면은 소송 비용 500에다가 VAT 50만 원에다가 또 비용하면은 한 1000만 원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이긴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의 횡포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할까 하는데 그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자다 이거 그냥 막 꼬리를 내니까 소비자원에서 답변이 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전. 예. 그러면 이 사건은 2022년. 예. 인데 24년. 예. 거기에 이관된 게 일단은 그 대한항공에 가면은 항공사업부에 보면은 그쪽에서 안 되면 소비자원 저가 또 입처 받도록 센터에서 안 되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없이 그쪽에서 답변 보고 소비자원에 직접 신청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 공고 그냥 분양조정위원회까지는 안 갔네요. 분양조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조정결정서 그럼 받아보셨어요? 예. 그럼 그걸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갖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아니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제 생각은 얼핏 드는 겁니다. 제가 그쪽 전문적은 아니지만 일단 입증 책임의 문제, 그죠? 아까 특성화를 봤더니 게이트가 폐지되어 있었다. 폐지된 이유가 뭔지 제가 먼저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쪽이 면책된다라고 본 것은 통상적인 거래 반응, 비행기 타는 걸 봐서는 게이트, 탑승 게이트 가가지고 수속받는 것이 기본인데, 그죠?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때 주장을 하셨는지. 그런 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 항국에서 수원항 국제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길어서 한성창고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예. 한성창고는 국제법선 거기가 이제 공해죠, 공해. 예.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타일랜드가 아니고 공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파로 국제공항에서 타일랜드 수완 국제공항에 들어오면은 아침 11시에 도착합니다. 예. 그 히말라야 기후 때문에 그렇게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밤 9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 동남아에서 인천에 들어온 비행기는 거의 대부분 밤에다 있더라고요. 특수성을.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라운지에서 대기하게 된 그 라운지 비용이 그 특급 호텔 비용보다 더 비싸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다리다가 아침 오전 11시부터 11시에 수만 국제공항에 들어가지고 밤 9시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한성창고에서 먼저 티켓팅을 해가지고 게이트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성창고에 가니까 7시부터 8시 사이에 티켓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노수한 거죠. 창문은 열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창문에 직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무실처럼 오픈된 거. 그래 창구에 직원이 사람이 없고. 예 없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게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TV에 다른 항공사도 보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길어지니까 네. 제가 별도로 한번 마치고 연락을 하거나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야지. 일단 여기서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제가 별도로.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악질인 게 항공사 그 직원들 담당자 이름도 안 가르쳐 줍니다. 무슨 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이 오고 그래서 너무도 근거를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벌써 이게 대기업들도 이 권력화되어 있다. 뭐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항공 서비스도 그렇고 저는 공급증입밖에 안 해봤는데 지금은 뭐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비자들이 조직적인 그런 파워를 조직적인 힘을 그리지 않으면은 한국의 이런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덕 기업이 지금 또 아시아나도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뒤에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그런 액션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작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 배경보다는 제가 하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정리하고 제가 별도로 네, 하나만 더 질문을 저는 이제 그냥 여행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 나가서 이제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카드로나 이제 카드 결제하거나 하면 이제 야구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티켓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해외를 나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결제가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이런 뭔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한국법이 그 취해법권이 만약에 적용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게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사법 안에 한 20년 됐나요? 20년 전에 없었던 게 소비자의 어떤 권리가 강화되니까 소비자의 그 법적 관할이라는 조항까지도 두 개의 조항이 생겼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단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쪽 국적 불문하고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그런 그게 되어 있는데 다만 행위집법이 아까 지금처럼 현장 해외에 갔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그쪽법 따르도록 하는 것. 근데 그 현장에서 결제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여기서 그 저기 뭡니까 뭐라고 인터넷 주소가 대한민국 주소가 확인된다면 그럼 거래할 당시에 거래 장소가 한국이랑 또 우리나라 법 적용되고 이렇게 그게 좀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포털 뭐지 아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전부 다 외국 기업이라고 안 돼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 땅에서 결제를 하면은 전부 다 우리 전자상거래법 적용돼요. 우리나라. 그런데 내가 그럼 신용카드도 우리 아까 여전법이 적용되는데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현지에 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이제 그쪽에 할 때는 그 행위집법 그 장소에 따르는 법을 따르는데 만약에 그 법도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신용카드에 관련된 거는 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하고는 또다시 우리 국내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서 물건 샀는데 뭐 반품이 되냐 안 되냐는 그쪽 그 소비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집법과 우리 국적법을 구분하면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다 우리나라 법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상대방 회사가 현지에 우리나라에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가 소비자를 접수해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대부분의 그 일반 가맹점 같으면 우리나라에 뭐 출장소나 연락처도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원 그게 또 국제 포털이라는 하나 수단은 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원은 직접 뭐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 그런 사고. 그래서 법은 우리나라 법 적용하되 우리나라 법 지금 그 아고당강 그거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
뭐 호텔닷컴 이런 거는 저가 현지 법인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저기 소비자원 공문받는 최소한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접수까지 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는 아닌 조그만 소수 영세기업체는 절차상 애로가 있다. 법은 우리 법 적용되는 질문을 계속 받고 싶지만 시간도 그리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더 질문할 사람 혹시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오늘의 핵심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굉장히 야무지게 본다고 거래를 시작할 때 그 업체에서 올려놓은 계약 규정이나 이런 걸 꼼꼼히 본다 하더라도 피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규정이 다 사실은 굉장히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많다라는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준은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해주셨고 그 표준에 맞게끔 상담하는 조직이 지금 전국에 있는데 그게 마산 YMCA에서도 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사실은 이런 단체나 137이 이런 구조에서 해결을 하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 건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냥 소비 말만 했는데 갑자기 나 가디건 하나 사야지 갑자기 가디건이 쫙 뜹니다. 갑자기 쇼핑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상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마지막 수업이고 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